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논란을 한번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의 기구도는 사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대위 총괄본부장에는 김종인, 그 밑에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과 김병준을 생각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람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해서는 안 된다. 나라를 어떻게 끌지 냉정하게 생각하고서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지, 과거의 인연,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윤석열 후보한테 사람 인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나라만을 생각하고 인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김병준 과거에 사사로운 악연을 때문에 앉히지 말라. 이것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정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을 어떻게 됐든지 상임 선대위원장, 즉 이준석과 대등한 위치에서 이 선대위에 영입시키려고 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상임 선대위원장의 2명을 윤석열 후보는 꼭 넣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임 바로 밑에 누가 있느냐?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어요.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누구냐?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이 공동 선대위원장. 그래서 3탑 체제로 선대위 구성이 이루어지고, 그 밑에 총괄본부장, 직능, 정책, 홍보, 조직, 당무총괄, 특보 이렇게 6분야의 총괄본부장 체제를 운영한다. 이것이 큰 흐름에서의 조직도예요. 이 큰 흐름에서의 조직도 중에 이 상임선대위원장 자리, 이거를 빼면은 대충 그림이 이제 거의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대위와 별도의 외곽, 즉 윤석열 후보의 직속으로 뭘 설치하느냐? 맨 처음 윤석열 후보가 중요시하는 것이 국민 화합이 됐든 통합이 됐든 김한길 전 대표를 쓰고 싶어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김한길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김한길과 김병준의 반대, 이것이 지금 이 커다란 조직도를 완성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언론 내용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한길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앉혀서 운영하게 될 국민화합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드는 위원회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약자 동행위원회. 이 약자를 좀 챙겨야 된다. 이 여기서 약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의 약자, 통상적으로, 즉 양극화 문제에서 이 약한 쪽, 고통을 받는 쪽, 이 약자예요. 여기에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약자 동행위원회는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챙겼던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큰 분야예요. 그 다음에 청년위원회,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이 청년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후보가 설치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개 위원회를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맡기는 방법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챙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당선이 됐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간다. 이런 의지와 정치적인 상징성을 우리 국민한테 주겠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생각. 그래서 약자위원회하고 청년위원회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챙기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미래비전위원회 하나 더, 4개 특위예요. 직속으로. 그래서 미래비전위원회는 왜 검토하고 있느냐?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 카드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완탑 체제 하에 김병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후보 직속하에 김병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위는 후보, 당연히 총괄 선대위원장 위에 윤석열 후보가 있죠. 예. 그렇지만 선대위는 사실상 전권을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껄끄러운 김한길과 그리고 김병준은 후보가 직접 말하자면 지휘하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최후 통첩 같다, 결별사는 같다, 이렇게 세게 나올 수가 없다,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새로운 말하자면 뉴스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권성동 사무총장, 실세 사무총장이 언론에 얘기한 것이 지금 그렇게 갈등이 별로 없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하고는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지만은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도 서로 이견을 조정하고 그런 사이다. 예. 그러면서 이미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서 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수락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사소한 이견 이런 거는 아주 잘 해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는요,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김한길 아주 잘 알고 굉장히 올해부터 뭐 인연이 있어서 꼭 영입을 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나름대로 또 언론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김한길과 김병준 이 두 분의 영입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본인이 선대위에 모시려고 한 것이지 인간적 친소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제가 그분들을 안 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응수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적 친소관계 때문에 선대위에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예, 잘못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아무나 사람이면 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항하고 있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딱 집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인간적 친소관계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정말 선대위 제대로 정권 심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대위를 꾸려서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갖고 정권 교체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 이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김종인과의 갈등 관계에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도 나름대로 선을 딱 마지노선을 그려놓고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에 하는 얘기를 나름대로는 해명도 하고 나름대로는 반발도 하고 응수도 하고 나름대로 선을 분명히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이제 보도가 다 되니까 이 김한길 측에서도요 굉장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또 김한길 모셨던 임재훈 전 의원도 꽃가문을 태워 모셔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김 전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토하는 행태에 대해서 안타깝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한길 전 대표의 정치적인 파괴력을 과소평가하고 깎아내리는 일부 언사를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한길 쳐내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이 김병준 위원장은 이미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김한길 전 대표도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인데 그래도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언론에 일일이 일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딱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하고는 말하자면 마크에서 내가 도와줄게 이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선 전후부터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집에서 만나자마자 밤 12시가 다 되도록 와인 몇 병을 마셨다라고 보도가 나올 정도로 케미스트리 궁합이 딱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후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연령도 우위고 정치적인 경륜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고 노예한 경험도 있고 전략가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잘못 고집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는 한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김병준, 김한길 이런 분들의 고견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금 성공적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후보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후보로서의 지위에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본적 예의예요. 이 대목에서는 윤 총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윤 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예의인 반면에 마찬가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총장을 그런 측면에서 챙겨주고 그 평가와 인식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도 기본적인 후보에 대한 예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 토론하고 경선 지금까지 끌어오는 걸 보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까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상당한 전략가라고 봐야 돼요. 예. 여기까지 모든 사람이 얘기했듯이 6월 29일 날 선언해놓고 지금 넉 달 만에 이런 지금 50%가 넘는 지지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력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후보로서의 예우를 갖추고 대접해줘라.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과 김한길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공적인 조직체 안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요. 만약에 이런 비중 있는 분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정당 대표를 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만약에 공조직 안으로 영입시키지 않고 공조직 밖에 두면서 자문을 구하고 존업한다. 그러면 이게 비선이 된다. 비선이 되면 또 얼마나 난리쳐요. 네? 비선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계, 우리 국민들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키잖아요. 그럼 비선 됐다고 여당 얼마나 신나게 비판할 것이며, 야당 안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맥락을 달리하는 분들이 조금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거 봐라, 이거 벌써 이거 구태의원한 비선 쓰고 있다, 얼마나 비판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설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남더라도 조직 틀 안에 모셔놓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선대위를 잘 꾸려나가면, 운영을 하면, 활동을 하면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회땅콩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래야지 이거를 조직 밖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사연이 앙숙인 사이로 바뀌었냐? 예. 물론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 중앙일보 표현을 보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영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더 안 나는 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런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 후보의 결정을 존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윤 후보와의 소통에 대해서 갈등을 부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우려도 언급했다라고 덧붙이면서 이 갈등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것도 또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와 오늘 언론에다 내고 직접 얘기한 거, 직접 코트한 부분을 제가 그래서 수시로 이 김종인 이런 비중 있는 분들의 발언을 제가 보도할 때는 직접 코트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도 뭐 대충 아시겠지만은 왜 이렇게 김한길과 그 다음에는 김병준 반대를 하느냐. 김병준 이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요, 이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아먹은 사람이 과연 윤석열 후보와 같이 깨끗한 사람하고 이 궁합이 맞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악연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그 다음에 김한길 같은 경우에는 당대당 통합하는데, 과거에 말이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대당 통합하자, 그러니까 이거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에 호응하지 않은 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꽁하고 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보도.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정말 연세로 보나 정치 경륜으로 보나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정권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이 아니라는 모든 전략과 정책을 다 동원해서 정권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틀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악연 관계, 그리고 뭐 그걸 뭐 물론 악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앙숙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정권 교체 앞에서는 어느 것도 이길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는 다 접어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 사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지금 계속 풀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보좌 문제, 이것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이제 보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지금 캠프에서 최지현 변호사, 캠프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요. 최지현 변호사가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 보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지현 변호사 수석 대변인인데 최송현 아나운서의 언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중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 후보 캠프에서도 상당히 신망이 두텁다.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지현 이 변호사가 굉장히 유력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김종인과 윤석열 후보가의 뭐 갈등이 됐든 뭐 사소한 이견이 됐든 하여튼 지금 선대위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측 인사 익명 항상
이준석 대표가요, 윤석열 캠프 비판할 때 나하고 윤석열하고 사이 좋아. 아무 이견이 없어. 윤석열 캠프에 있는 익명으로 인터뷰하고 의견이라고 그래서 밀어붙이는 이 사람들이 문제야. 이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캠프에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특히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지만은 일부 언론에서 말이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없이도 갈 수 있다. 전직 총리 서너 명 대비하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치고 간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윤 캠프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어떤 식으로든 등 떠밀려는 익명 인터뷰는 국민이 정치적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나. 경고성 메시지를 냈어요. 오늘 그러니까 대변인 선출할 때 토론 배틀 했잖아요. 그때 우승자들의 대담집인 나는 국대다 출판 기념회를 가졌어요. 오늘 그 기념회를 마치고 기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얘기했느냐. 예. 윤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저도 가끔 참여하는 소통 외에 어떤 공식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발언하는 건 이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것은 명백하다. 거간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다들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재차 경고문을 날리고 있어요. 그리고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갈등 지점 같은 경우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대체로 맞는 것 같다. 제가 조정자 역할로 나서긴 애매한 사항이다. 그래서 관망하고 있다. 예. 이 얘기는 김병준과 김한길과 관련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선대위 컨셉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국민에게 주는 상징성이 크고 선대위 구성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진 만큼 이에 따라서 국민 지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메모드나 통합형 선대위와 혁신형, 실무형 선대위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 안에 여러 조직이 있다. 선대위 조직은 간소화하되 후보 직속의 특유를 만드는 게 다 타협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 생각하고 국민이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언론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리고 경고문을 날리고 있는 이런 대목, 이제 우리가 알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해답을 정확히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말 이후에는요, 주말에 시간 충분히 잡아가지고 이 핵심 당사자들 아니면 물밑 채널을 가동해서라도 선대위 내주에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예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면, 김한길 대표하고는 2013년도 여주지청장으로 있을 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외압을 폭로했을 때 김한길 대표가 많이 챙겨졌다. 그때부터 각별한 관계를 쭉 유지해 오고 있고, 이번 경선 토론 과정에서도 상당한 주옥 같은 조언을 많이 해서 신뢰를 서로가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김한길 대표의 정치적인 그동안의 쭉 경로를 보면 김한길 대표가 올 경우에는 반문 빅텐트 성격이 확실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이런 점도 배려되고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친노 대표적인 반문 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도 쭉 지금까지 많은 조언을 해오고 있는 각별한 관계에 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요. 그것이 반대적으로 보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껄끄러운 관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에 이 김종인과 김병준과의 관계, 4.7 재보선 직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사리판이라고 비판했잖아요. 국민의힘을 갖다가.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어린애 같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또 윤 후보가 뇌물을 받은 전과자가 손을 잡을 리 없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번 시간 첫 번째 뉴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또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노골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론 플레이에 나선 것 같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지금 이제 굉장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총장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심야에도 말이죠,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 캠프 내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말쯤 되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없이 그냥 가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내용이 지금 보도에 나와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핵심 갈등 중에 하나가요, 김한길과 김병준, 이 두 분은 다 당 대표를 지낸 분들이잖아요. 이 두 분을 선대위에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 김종인,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생각이고, 이러한 생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한마디로 쉽게 보면 내 끝발 흔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나하고 이 김한길이나 김병준으로 같은 동급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선거에 있어서는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예, 내가 왕이니까 어설프게 당 대표했다고 그래서 나하고 동급시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여론몰이에서 이기겠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 이거 너무 나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예,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봐요. 어디까지나 선대위는요, 누구를 위한 선대위 조직입니까? 바로 후보를 위한 조직이잖아요. 근데 후보를 위한 조직이 되어야 할 이 선대위가 특정인의 자리 다툼으로 비춰진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쪽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다른 한쪽으로는 윤석열과 그 다음에 김한길 또 김병준, 하도 김씨가 많아갖고 헷갈릴 텐데, 이렇게 해서 이 대립되는 국면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식이고 언론의 보도고 또 우리 생각이고 그것이 현실이에요.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언론에 직접적으로 아주 자세히 밝힌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어제 권성동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제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광화문에 있는 개인 연구실에서 만났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인사도 하고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도 당연히 전했겠죠. 지금 바쁜 분들이 굉장히 중대한 시기에 괜히 인사로 갔겠습니까? 인사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윤 총장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바로 기자들한테 쏜 것 같아요. 뭐라고 쐈느냐?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워딩을 살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윤석열 후보가 좀 냉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는 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데 아무나 다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여기서 아무나 다 중요한 게 아니다 소리는 김병준, 김한길 이런 사람들 하나도 안 중요해 이 말이나 똑같아요. 예,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김병준, 김한길이가 이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김병준에 대한 이 갈등이 굉장히 커요. 김병준 이 상임위원장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추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상임 선대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윤 후보에게 분명히 얘기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만약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면 나 안 하겠어 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취지의 불만과 불평 그리고 반대 의사의 표지로 얘기해요. 이거를 윤 후보하고 둘이 있을 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윤 후보한테 내가 강력히 반대한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 너희들 알지? 이 얘기예요. 그러고서 나한테 이걸 받으라고? 난 절대 못 받아. 이 얘기를 지금 딱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토권 정도가 아니죠. 유엔 안보리사의 비토권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통합적 이 메모드급 선대위를 꿀리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고, 또 이준석이나 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실무형 만들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한 예를 하고 있어요. 조직이 비대하면 비효율적이다 이러면서요, 히틀러 예를 들고 있어요. 히틀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집권할 때 5만 명 당원을 했는데 지금 보니 조직만 비대해지고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당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선대위가 없어도 정당이 선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당이 그런 능력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예를 들어 내가 국민의힘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작할 때 청년의 힘이라는 기구를 만들자고 해서 청년을 당에 흡수하고 정치적으로 훈련도 시키자고 했는데 지금은 효과가 없다.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를 지경이다.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당에 대해서.
그러면서 선거 캠프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일해서 표를 극대화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어떤 특정인을 위한 어느 자리에 배치하는 것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요, 뒤집으면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왜 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뭐 박근혜 당선시키고 문재인 당선시키고 이런 어마어마한 킹메이커 역할에 성공했다 한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꼭 그거 하나가 이 정치력과 그 다음에 선거 능력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부 김한길이나 김병준 이분들도 얼마나 훌륭한 자산입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글쎄요,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 민주당 선대위를 한번 봐라 이거요. 지금 이재명이 메모도 선대위 됐는데 이거 개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요란하게 사람만 잔뜩 늘려 만들었는데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부적 불만도 나오는데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는다면 윤 후보가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금방 떠오르지 않냐. 남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야, 이거요, 무지하게 세게 반대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요,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구성안을 수용했다 이런 보도들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예, 저는 이런 보도 나왔어도 그렇게 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도를 안 해드렸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자, 김병준 강한 비토, 김한길 마찬가지고, 예, 김한길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실무용으로 안 하는 데 대한 이 반발. 그러니까 큰 틀에서나 디테일 측면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선대위 안 그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발표한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동안에 나하고 윤석열 후보는 아무 갈등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갈등 없다 부인했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큰 거예요. 이렇게 갈등이 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귓속말로 문 닫아놓고 하니까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다 대고 깐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후보와 결별하겠다는 얘기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없죠. 일종의 태우 통보예요. 그러니까 너 백기 들고 들어와.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 수위가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아슬아슬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 고집 꺾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겠어요? 자, 도냐 아니면 뭐냐 이 선택의 갈림길에 윤석열 후보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요,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뭐라고 그럴까요, 이 갈등,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는 일체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김한길 대표와 관련해서는 숙고 중이다 까지만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수락했다 라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는 상황에서요, 이 김한길 대표를 제일 잘 안다고 하는, 과거에 보좌했다고 하는 임재훈 전 의원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페북에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민주당이 뒤집어진 것 같아요. 죽었다 깨나도 김한길은 맞겠다 이런 결심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재훈 전 의원이 페북에 전격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도 난리가 났고 김한길 대표한테도 지금 난리가 났다 이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신변 위협 이상의 위협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김한길 대표 한 사람 가지고 이재명이가 이긴다 진다 판단될 정도 되면 민주당 문 닫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재명이도 빨리 그냥 다른 이낙연을 갖다 세우든지 김부겸이를 갖다 세우든지 유시민을 갖다 세우든지 대책을 강구해라. 김한길 대표가 넘어오는 거에 관해서 영향이 그렇게 크다면 자 이런 측면에서요, 이 김한길이 반대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의혹이 생기네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면 여기저기서 유튜브 같은 데서도 뭐 별의별 이 프레임으로 비판하는 그런 이 언론 그 다음에 유튜버들이 많은데 글쎄요, 저는 뭐 하여튼 직접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맡길게요. 뭐라고 임재훈이가 얘기하고 있느냐, 김한길 대표를 오래 보좌했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오늘 아침에도 매우 고심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고심의 원인을 나름 분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요, 민주당의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도 연락이 오고 김한길 대표가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도록 전달해달라는 부탁 또는 요청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한 저에게 이럴진데 김한길 대표에게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김한길 대표의 거취에 따라 민주당이 받을 정치적 충격이 실로 엄청날 것이기에 필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 같다. 자, 이거 말이죠. 야, 이러한 이 호남적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호남적이잖아요. 그래서 반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의혹,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네요. 이 대목이. 그러면서 이 점이 김한길 대표의 정치적 파괴력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자다. 김한길 대표는 2016년도 4월 총선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 거의 온 적이 없다. 이후 투병 중에 고생하셨지만 기적적으로 완쾌되셨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정치와는 거리를 두셨다. 이런 와중에 정치 일선에 5년 만에 복귀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만류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지금 가족 물론 만류하죠. 대부분의 이 가족들이 정치하겠다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김한길 대표가 이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윤 후보를 돕겠다, 숙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의 실패, 그로 인한 국격의 심각한 훼손, 그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지수의 급격한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던지겠다는 것이 아닌가. 단순하게 김한길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요. 지금 다시 이미 장관도 하신 분이고, 무슨 욕심이 있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 제안에 고민하겠어요. 워낙 문재인 정권이 심판받을 짓을 했으니까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김한길 대표는 2013년도 5월 당시 민주당의 대의원, 당원, 일반 국민 60%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제1야당의 정통 선출직 대표가 되셨던 분이고, 특히 친노로 대표되는 개파, 패권 정치를 종식시킨 정당사의 획기적인 한 획을 그으신 장본인이다. 이런 분이 정권교체와 국민 통합, 그리고 그 너머의 정치 개조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면 그 자체가 선거의 양태를 일거에 바꾸는 큰 사변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야, 이거 참 반대가 웬만하지가 않네요. 꽃가마를 태워 모셔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힘 일부에서 김한길 대표를 반대하거나 비토하는 행태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김한길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파괴력을 과소평가하고 깎아내리는 일부의 연사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요, 제가 김한길 대표의 참모였고 오랜 시간 보좌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및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정권 교체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저는 임재훈 전 의원 전혀 모르는 분인데 너무 이렇게 나가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국민의힘 당원과 당협위원장으로서 정권 교체를 갈망한다면 지금 정권 교체의 선수가 누구예요? 윤석열 후보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오면 큰일 난다, 꼭 잡아야 된다, 전화 엄청 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데미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데미지를 주는 것 얼마나 큰 선거 전략입니까? 그러면은 김한길 대표가 이렇게 민주당이나 호남 쪽에서 비판을 받더라도 본인이 망언을 해야지 거꾸로 가지 못하게 한다, 해야 하고 있다는 임재훈 의원의 입장, 이거는 잘못 설정한 입장이다. 저는 강력히 비판합니다. 예. 자, 이제는요, 한동훈,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지만 유시민 오늘 재판했어요. 재판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동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계좌, 한동훈, 윤석열 이런 검찰 지휘부가 자기 노무현 재단 계좌까지 다 열어봤다, 난리를 쳤잖아요. 2019년도 12월에 본인의 그 유명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이 검찰이 노무현 은행 계좌까지 들여다봤다, 내가 다 확인했다, 당연히 내 계좌도 다 들어봤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이렇게 발언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고발했어요. 이 고발한 사건, 오늘 재판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2019년도 12월에 난리가 났는데 지난 금년도 1월 달에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느닷없이 사과문을 올립니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점, 검찰이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딱 사과까지 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이 열리니까 완전히 안면불수. 이러니까 이게 진보 좌파 이중인격이 한두 명이나 해야죠. 너무 많잖아요. 조국에 우리가 질렸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질렸어요? 추미애 질렸죠. 박범계 질리고 있죠. 유시민 또 질리고 있고, 이재명 질리지. 이러니까 국민들이요, 이 민주당 고위 정치인들 하나같이 전부 등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시민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 뭐라고 했느냐,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가 걸려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래정보 제공했다는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은행에서 네 거래정보를 어디에 통보했어, 이게 딱 통보가 오잖아요. 근데 통보 유예가 걸려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검찰에서 내 계좌 그리고 노시민 노무현 재단 계좌 검찰이 다 뒤집어 봤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강변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한동훈 검사장이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보냈어요. 예. 이렇게 거래정보 제공과 관련돼서 통보 유예가 걸려있다는 유시민의 주장 이건 사실이 아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계좌 추적이 아니다.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박 입장문을 여러분께 좀 상세하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재판과 관련 없는 다른 시기에 무관한 내용을 끼워 넣어가지고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지금 반박문을 내놨어요. 예, 반박문을.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서부지원의 형사 7단독 지상목 판사의 이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유시민 쪽에서는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도 2월 영장 집행에 있어서 유시민 이사장 측의 금융 정보를 서울 남부지검에 제공했고, 예, 그 다음에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를 언급하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뭉뚱그린 답변을 했다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남부지검은요, 이 신라젠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노무현 계좌 정보를 요청한 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유시민 이사장 측은 검찰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2019년도 2월에 영장 집행 관련 답변을 피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이 보도상으로 2019년도 2월에 유시민 이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에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를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 이 CIF는요, 고객정보 파일이에요. 그래서 CIF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사 대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때 그 계좌에 송금한 사람의 인적 사항만을 확인하는 것이지 특정인의 거래 내역을 보는 계좌 추적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2019년 2월은 본인이 반부패 부장이 되기 훨씬 전의 일이고, 반부패 부장이 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한동훈하고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의 뒷조사를 운운할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닐 때였다. 예, 원천적으로 상황이 자기가 무슨 계좌 열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에요. 반부패 부장이 되기 전이니까. 예,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 측에서 이미 은행으로부터 우리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고도 유시민 이사장이 2021년 1월 잘못했다고 사과문까지 올린 것으로서 이거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 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니, 그 당시 사과문을 올릴 때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엉터리 아니잖아요. 얼마나 똘똘한 사람인데 사과문까지 올리려면 이게 진짜 계좌 통보 유예 조치를 받아갖고 다 열어봤는데 통보만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계좌 추적이 없었다는 건지 이게 뭐냐? 다 법률적인 거 다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사과문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과문까지 올려놓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말하자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유승민하고 홍준표 대표만 그냥 빠져버렸다고 하네요. 지지선언에 대해서. 하여간 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할 일도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대선으로 우리가 총결집해서 앞으로 진군해 나가야 됐습니다. 자, 먼저 첫 소식 전하는데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빡빡빡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그러면 이제 대망의 40만 돌파가 눈에 와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 성원해 주세요. 오늘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렸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영상, 짧은 영상들 주요한 것들 많이 올렸는데 앞으로 짧은 영상들 좀 많이 올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좀 퍼서 날르고, 또 여러분들도 바쁜데 보기 편하게. 그래서 라이브 뉴스는 이렇게 한밤의 토크, 낮에 아주 중요한 뉴스들, 라이브 뉴스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뉴스는 뭐 계속 가는데 짧은 뉴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짧은 뉴스가 좀 별로 없어갖고,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서 짧은 뉴스 지금 만들고 있는데, 반응을 좀 보니까 수고하십니다 뿐이 없네요. 수고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좀 전파하고,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용도 뭐
깔끔하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내용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가 너무했죠. 윤석열 후보가 그냥 발로 뛰고 땀나게 뛰고 있는데 그 애완견 그 행사에 가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환호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는 옳은 소리에서 딱 그 시간에 저 자기 출판 기념회 하고 또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그때도 윤석열 후보가 야구장에 가갖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또 이준석이는 다른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자기 행사는 옳은 소리에 올리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행사는 모른 채 하고 사실 윤석열 후보 행사가 조회수가 좋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아니 그걸 떠나서라도 당 후보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준석 이자가 말이죠. 윤석열 후보 홍보를 진짜 개똥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인선에 대해서 대체적인 윤곽이 나와서 소개를 할 텐데 자기랑 또 친한 사람을 또 홍보위원장에 앉혔어요. 그러면 이제 우파 유튜버들은 찬밥이죠. 찬밥. 홍보하는데 도움 안 된다. 근데 윤석열 후보 홍보 안 해. 솔직히 신의 한 수가 다 홍보하고 있어. 윤석열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신의 한 수가 지금 방송 차량 준비하고 현장 중계하고 다 하면서 신의 한 수가 하고 있지 옳은 소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후보의 근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신의 한 수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야 진짜 옳은 소리 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들. 본심 나오고 있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재명 소식은 잠깐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인선 내용을 옳은 소리 내용도 있어서 좀 함께 소개를 하면 인선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준석이 원하는 사람들 앉히면 안 되지. 정병국 미디어 총괄, 임태희 정책, 윤상현 수행총괄. 윤상현 의원은 뭐 저랑 친하니까 뭐 전 좋아요. 좋은데 수행총괄 다행이다 그래도. 수행총괄이면 항상 늘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보도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홍보를 정병국이 한단 말이에요. 정병국은 바른미래당에 갔었고 유승민하고 함께 했었고 이준석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자꾸 이 홍보 미디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걸 보면 뭔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는 일은 윤석열 홍보가 아니야. 자기 홍보지. 이거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 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좀이 아니라 아주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수행총괄 이것도 중요하지만 윤상현 의원이 또 미디어에 강해. 바꿔줘야 돼요. 정병국 의원은 빼버리고 수행은 다른 분이 해도 돼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미디어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아온 4선 권성도 의원이 당 사무총장에 공식 임명됐고요. 윤 후보의 선거 대책이 구성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중진들 인사들의 이름도 구체화되고 있다. 자, 18일 한기호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권성동 의원이 이제 사무총장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준석은 상임선대위원장,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원희룡,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견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병준 교수가 또 상임선대위원장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을 견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안심이 됩니다. 핵심은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다시 다선 중진급 인사들이 병렬로 분야별로 총괄 본부장 체제를 만들고 그 밑에는 본부장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병국 의원이 미디어 총괄 맡는다고 해요. 미디어를 잘 아나 봐요. 미디어를 잘 아는데 미디어는 실무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면 늘 뻔한 거 하게 돼 있는데 좀 불안해요. 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총괄 수행 단장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와 개인적인 신뢰 관계가 있는 데다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보단을 이끌며
당원 지지층 결집에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같은 급으로 거론되는 인사 중에는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이 직능 분야 본부장에, 주호영 의원이 조직본부를 맡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호영 의원은 이제 다음에 당대표를 나오려고 하나 보니까, 아마 이제 조직을 맡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지. 조직이. 주호영 의원이 조직본부장을 맡는다. 이게 중요해요. 김태호 의원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준석이 노려야 될 게 이 조직인데, 이게 당대표가 해야 되거든요. 이걸 빠지고 자기가 홍보 쪽으로 나갔다. 이 정병국이가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적 멘토,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여러 채널에서 추천이 들어갔다. 이런 거죠. 이제 유승민 채널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건 잘하길 바랍니다. 예. 홍보가 대선에선 다예요. 아니, 홍보를 잘해야 표가 나오지. 근데 이게 되겠어요? 이거 정말 견제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병국 의원하고 저하고 악연은 없지만 이준석하고 친하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뒷골 땡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저희가 뭐 홍보가 누가 오든 상관없어요. 저희는 저희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윤석열 후보가 걱정돼서 그렇지 저희는 저희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윤석열 측 김종인과 큰 틀에서 합의. 예. 그리고 김건희 씨 보좌에는 최지연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인데 뭐 거의 다 윤곽이 잡혀 나오고 있네요. 예. 하여튼 김종인이가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합의해줘야죠. 빼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예. 하여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잘 해소되고 있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점심 무렵에는 취재진과 만나서 김종인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은 과거의 인연, 개인적인 친소 관계를 갖고 인선을 생각하면 안 된다. 좀 더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얘기했네요. 저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다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물론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사람은 주변을 잘 챙겨줘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 친소관계에 연연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선거 과정에서 노력한 사람들 먼저 챙겨주고 우파 챙겨주고 이거 중요하거든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그걸 안 했어. 그래갖고 인사가 적체돼갖고 이 좌파들이 그냥 쫙 깔려 있었거든요. 요소요소에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시중에 중도 좌파니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언론들의 평판만 믿고 자리를 안 친 거야. 그래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옆에 친박들 많이 세웠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그 친박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기회주의자고 진짜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나와 호흡을 맞추고 정말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골고루 인재를 거기에 이제 균형 있게 안배를 해야 돼요. 아니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 야 이제 나는 이제 후보니까 니네들 다 나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들어와. 이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 진중권 같은 애들이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너는 그런 말 자격이 안 돼. 그런 말 할. 안 그래? 민주당에다가 얘기해. 민주당이야말로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지. 국민의힘 여기 인선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게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아니 선거를 국민의힘이 치르는데 그리고 선거를 윤석열이 치르는데 그리고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 대통령이 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면은 김종인 말이 맞아요, 사실 또. 근데 선거라는 게 여러분들 가장 열심히 뛰는 사람이 누구야? 가족 아냐 가족, 친구 아냐 친구, 지인 아냐 지인들. 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될 사람이 과거의 인연, 개인적 친소관계 이거 중요하지만 지금은 선거라고. 인연과 친소관계가 중요해요. 그리고 요소요소에 전문가를 배치해야 되는데 아니 정병국이 무슨 전문가야. 여러분들 정병국이 유튜브 하는 거 봤어요? 정병국이 무슨 홍보하는 거 봤어요? 에?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능력이 검증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왜 망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망한 거야. 홍보를 제대로 못해갖고.
윤석열 후보도 정말 똑바로 해야 돼요, 이거. 어? 이거야말로 저기 이준석의 친소관계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여기 기사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준석과 친하다. 그래서 주변에 추천을 많이 받았다. 이런 걸 지적 그래야지, 이런 거를. 윤석열 후보가 수행단장을 선임하는데 친소관계가 있어야지, 당연히. 수행하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미디어가 무슨 친소관계랑 무슨 상관이 있어? 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잘하는 사람이 정부에 셌어요, 이 미디어는. 어디 이 사람 뭐 유튜브 세팅이나 하는 사람이야, 이거? 카메라나 주면 카메라 찍겠어? 물론 그게 다 아니죠. KBS 사장이 뭐 카메라 찍겠습니까만은 알고리즘을 알아야죠, 알고리즘을. 에이, 진짜 하는 짓거리들 보면 이런 게 화나는 거예요. 저는 제 눈에는 이런 게 친소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죠. 미디어 홍보 이런 거는 외주를 줘야 되는 거예요. 외주. 삼성이 미디어 홍보를 자기네들이 하는 거 봤어요? 외주 주지? 애플이 자기네들이 하냐고 외주 준단 말이에요. 애플도 안에서 기획하는 자기네들이 만들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는 외주를 준다고. 근데 이게 그 밥에 그 나물이야. 이게 이런 걸 비판해야지. 이런 거를. 누가 윤석열 옆에 있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친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됐지. 제 말이 여러분 틀려요. 선거는 표를 모아오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배신자가 없어야 돼.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청와대 들어갈 땐 또 다르지. 청와대 들어갈 때는 진짜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정도, 그리고 또 몇몇 자기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 한 두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인재를 뽑아야 되는 게 너무나 분명하지만 지금은 선거 아니냐고. 선거인데 정병국이 뭐고 뭐 들어보니까 뭐 전문가 아닌 것들만 그냥 쫙 깔아놓은 것 같아. 이런 걸 비판해야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준석의 그 입김이 너무 많이 보여. 여기요. 김종인의 입김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임태희 김종인이 집어넣은 사람 아니야. 여기 임태희 뭐 등등등 해갖고 말이죠. 제가 그 사람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게 친소관계지. 이런 게. 전문가가 안 보여요. 전문가가. 적어도 미디어, 홍보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야, 뭐 저 사람이 삼성에서 엄청난 일을 했어. 어우, 저 사람이 뭐 사회에서 말이지 대기업에서 아니면 홍보회사에서 아니면 선거 전문가로 어우 정말 엄청난 걸 했어. 뭐 이래야지 제가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이준석이 박은 거 아니냐고요.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 힘들겠어요 진짜 보면. 아유. 지금 옳은 소리 하는 거 보세요. 옳은 소리 하는 꼬라지를. 그게 홍보예요? 이준석 홍보지? 윤석열 홍보가 없잖아 거기에. 엘리보따리 장관님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큰 금액. 여러분들도 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정확한 말 이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뭐 윤석열 빠냐 그러는데 전 윤석열 빠도 아니고 윤석열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외곽에서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것도 다 구라고요. 또 김종인이가 뭐 친소관계 아니다 이것도 구라예요. 잘하는 사람이 넘버원이야. 잘하는 사람이.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거 선거에서 뭐가 중요해요? 조직하고 홍보 아니냐고. 선거 뭐로 치러요? 조직, 홍보, 돈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어? 정책? 국민들이 뭐 정책을 뭘 얼마나 더 알겠어요. 부동산 정책 방향만 알려주면 되는 거고 국가 안보의 방향만 알려주면 되는 거지. 디테일한 것들은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문재인 뽑았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탈원전한다는 문재인 뽑은 국민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연방제한다는 그런 빨갱이 공약을 세운 문재인을 뽑은 국민들이야. 정책은요 토론회 때나 좀 써먹는 거야. 선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선거는 한 표를 더 얻어오기 위해서는 홍보를 잘해야 되고 돈을 잘 써야 되고 조직 관리를 잘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조직 관리 괜찮아요. 원내대표 하던 사람이 했으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돈 권성동 윤석열 사무총장 윤석열 후보 권성동 사무총장이지. 권성동 사무총장이 윤석열 후보 친구니까 돈 관리 잘하겠죠 당연히. 근데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홍보를. 홍보가 개판이죠. 홍보가. 문화부 장관 하면 홍보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 문화부 장관 택도 잘해갖고선 MB 깜빵에 갔습니까? MB 이미지가 저렇게 개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누가 봐도 홍보는 정말 홍보를 잘 알고 일선에 대해서 정말 식견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 저는 벌써 이게 문제가 있다. 친소관계를 얘기하려면 김종인 씨 당신은 말이죠. 이준석 너 까불지 마. 홍보는 중요한 사람 시켜야 돼.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도 친소관계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임태희를 어떻게 추천하냐고. 이게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쌈박하게 나가야 돼요. 쌈박하게. 홍보 정도는. 야, 국민의힘에서 저런 사람을 뽑았어? 야, 이번에 민주당 작살 나겠구만.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정병국 하니까 아휴, 그 밥에 그 나물이구나. 제일 중요한 걸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아이고, 홍보 글렀구나. 옳은 소리 하는 꼬라지 봐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윤석열 후보 밤새 한번 고민하세요. 고민하시라고. 예? 홍보가 중요한 거예요. 홍보가. 지금 한 표라도 더 긁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표라도. 지금 뭐 대충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홍보를 정말 잘해야 돼요. 감동적으로. 예? 거짓말이라도 해서 감동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이거 좀 아쉬워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별거 없습니다. 예. 아유, 짜증나. 아니 홍보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아유, 참나 씨. 웃기죠 여러분들. 그냥 이준석 그냥 홍보시키는 게 더 나아요. 그럴 바에는. 걔는 그래도 주댕이는 살아있잖아. 자, 그 다음에 대장동 이야기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팍팍 눌러주세요. 예. 권성동 사무총장이 오케이 했나 보죠. 예. 뭐 보니까 오늘 옳은 소리에 나가갖고 후보자 유세는 관심도 없더만. 예. 친구가 다 친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보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최측근, 김현지도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았다. 이거 쇼킹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때 비서실에서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씨에게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죠. 예. 84제곱미터 B타입. 예. 이건데 이게 실소유주가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대장동 15개 구역 중 5개 구역 토지를 직접 매입했다고 합니다. 실소유주가 화천대유래요. 예. 화천대유가 또 시행을 했고, 근데 이게 한 6대1 정도 됐나 봐요. 많게는 7대1 정도 됐는데 분양가는 7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7억 2천만 원. 근데 이게 이제 13억 정도에 팔린다고 하니까 엄청난 이득이죠. 김 씨 부부는 일반 분양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등본상 등기 원인은 2019년도 1월 18일 매매로 되어 있다. 이 단지는 일반 분양 당첨자들은 2019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체결했다. 김 씨 부부가 다른 청약자들과 같은 날 계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한 다음 날 2월에 진행됐다. 당시 60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완판됐다고 시공사 측은 설명했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 5월 입주를 시작했고 김 씨 부부는 8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전매 제한은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소유권 등기일까지다. 소유권 등기 후에는 매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하여간 이게 지금 뭐 타입별로 여러 가지인데 9억 원짜리도 있고 12억 원까지 오르기도 하고 그랬대요. 7억 원 분양가가. 예. 김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분양 신청 당시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당첨이 됐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분양 신청을 막판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후보의 최측근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영철 경기연구원 부원장, 화천대유가 시행한 판교 퍼스트힐 프루지오의 무순위 청약을 접수해 분양을 받았다고 해요. 이 지사와 가까운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보좌관 출신 이한성 청화동인 1호 대표는 김씨 부부와 같은 더샵 판교 포레스트를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얘네들 잘 받네. 이거 어디 가면 잘 안 되는데. 한편 김 씨는 최근 발생한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 이 후보와 자신의 불륜설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들을 고발했대요.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이건 뭐 허위 사실이니까. 이재명하고 이 김현지가 불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글을 이제 퍼뜨린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받게 됐는데, 예. 하여간 김혜경 씨가 김혜경 씨 낙상 사고 때문에 뭐 그때 얘기가 많았잖아요. 뭐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했는데 이게 낙상이냐 부부 싸움이냐, 뭐 김혜경이 뭐 불륜이다 뭐 이런 허위 사실들이 돌아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뭐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부싸움 아니라니까 아닌 거로 아는 거죠. 그리고 불륜 아니라니까 아닌 거로 아는 거예요. 저는. 불륜 아니라니까 자기네들이. 하여간 그런데 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뭐 정상적으로 했다니까 전 정상적으로 아는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더 나가면 또 그렇잖아요. 하여간 왜 이렇게 이재명 최측근들이 대장동 아파트를 많이 분양받았을까? 이 대장동이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 캐야 됩니다, 이거. 캐야 돼요. 아주 철저히 파헤쳐야 돼요, 대장동. 앞으로 대장동은 더 크게 될 겁니다, 이게. 특검까지 간다고 하니까 더 크게 될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쌍특검 안 받겠다는 기조로 바뀌었어요. 윤석열 후보는 받겠다고 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안 받겠다고 하고 있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잘하는 거예요. 후보자가 받겠다고 해도 그건 정치적인 선언이고, 실무 차원에서는 쌍특검 안 받고 이재명 특검만 받아야죠. 계속 그것만 주장해야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 뭐 너 죽고 나 죽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윤석열이 죽을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이준석이가 쌍특검 받겠다고 꼴값을 떨어나고 기스났잖아요. 전략은 그래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좀 조심성 있고. 이준석 얘는 막 지르고 보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뭔가 홀려 있다니까, 얘가. 홀려 있어요, 지금. 아니, 후보자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유튜브 방송 옳은 소리에 틀어갖고 자기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무총장 불러다 놓고. 지가 대선 후보야? 지가 대선 후보야. 이러고 나서 무슨 홍보를 해? 옳은 소리 홍보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 홍보가 옳은 소리가 없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도 윤석열 후보 행보가 없어. 그전에 유튜브 방송 신의 한수나 다른 유튜버들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요, 지금. 소연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병국 정리해 주시라고 전화해 주세요. 아우 짜증나. 당원 탈퇴하고 싶네요. 탈퇴하지 마시라니까. 탈퇴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국민의힘에 가서 책임당원으로 더 가입하셔야 돼. 책임당원으로. 탈퇴하면 안 되죠. 왜 탈퇴를 합니까? 탈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당을 지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탈퇴하면 쟤네들만 좋아해. 쟤네들만. 지금 보니까 여기 아까 기사에도 좀 소개를 했지만 지금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조직본부장을 지금 맡는다,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이게 좀 저는 아주 좀 중요한 거라고 봐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이 당대표를 하려면은 조직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조직들이 주호영을 찍어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했다 이번에 낙선하고 바로 또 다시 조직본부장을 맡는 거는 다음에 당대표로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나가겠죠. 또 이제 혈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 그러면 이게 내년에 전당대회를 하는 거냐 아니면 후년에 하는 거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내년에 할 거라고 봐요. 이 전당대회가 당명 변경하고 합당하면서 당을 새롭게 꾸려서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모든 걸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합당 후에 전당대회를 예상한 주호영 의원의 발빠른 움직임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되고, 또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김성태 의원은 직능본부장이에요. 이 직능본부장이 또 중요한 게 시민사회, 종교계 이걸 다 아울러야 되거든요. 한번 조만간 연락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 예, 또 수행총괄단장인데 이것도 중요하죠. 후보와 일정을 조율하는데 윤상현 후보가 굉장히 그 샤프해요. 예. 그리고 시민사회라든가 또 기타 등등 조직에 대해서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인천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서 당선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 관리를 잘해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신임을 받고 있고, 이거 나쁘지 않다고 다.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은 정책 분야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것도 뭐 티나 티 안 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가는 거 나쁘지 않고, 그리고 다 보면은 뭐 그런 대로 이준석이 왜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여간 지금 보면 이 정병국 미디어 총괄, 이거 전문가로 안 치고 정병국 의원은 뭐 꼭 뭐 자리를 준다면은 뭐 다른 데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디어 총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준석 말을 듣고 안 칩니까 이걸? 선거의 핵심인데 요게 좀 아쉽지. 나머지는 뭐 그런 대로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보다는 훨씬 나아요. 민주당보다. 자, 정병국 미디어 총괄 어떤 미디어 정책을 세우고 홍보를 할지, 하여튼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좀 눈여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홍보 거지 됩니다. 홍보 거지. 이 대선에서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이런 식으로 자리 나눠 먹기로 줍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자, 하여간 여러분들 이번 대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살리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살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요 기사를 하나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거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소개할게요. 왜 이번 대선이 중요하냐? 바로 다음에 이 오세훈 시장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오세훈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거 씹는 거예요. 한겨레가 오세훈 마구잡이 칼 휘두르기. 마구잡이로 칼 휘두르고 있다. 이게 뭐예요? 좌파들 지금 다 때려잡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오세훈 마음에 안 든다, 뭐 한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용역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난리 났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사람 다치면 안 된다고 다 철수시켰어요. 그거 오세훈 시장이 해준 거라니까. 사람 다치면 안 된다. 절대로. 다 철수시켜라. 그래 철수된 거예요. 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3주쯤 지난 뒤 4월 27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와 공사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세월호 철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 좌파들의 그 아지트가 된 시민단체 빨대죠. 이것도 다 지금 지원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여간 열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다 지금 박원순이 한 것들 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다 도시 재생산업도 다 되돌리고 있고, 하여튼 오세훈 시장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겨레는 씹는 거죠. 오해는 마시라. 박원순 사업 건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누가 만들었건 공공의 정책이나 사업의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문제가 있으면 조사해서 그에 합당한 조처를 하면 된다. 하지만 싸잡아 매도해놓고 시작하는 방식의 청사는 오 시장이 스스로 언급했던 깊은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다. 근데 지금 오 시장이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거야. 왜 지원해? 다 잘라버리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 시장에 대한 오해 마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요건 또 다시 제가 또 방송을 할 텐데, 하여간 오세훈 시장이 잘하고 있어요. 자, 윤석열이 잘 정권을 유지해서 다음에 오세훈이든 원희룡이든 그 다음에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세훈, 원희룡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차기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적어도 15년간 잘 이끌어갈 수 있고,
그 다음을 또 대비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선대위에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선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정병국도 정병국이지만 저 같았으면은 20대 여성, 20대 남성, 여성도 성공한 뭐 자영업자든 하여튼 뭐 벤처든 또 남성도 미국에서 MIT 정도 나오고 자영업이든 아니면은 벤처든 성공한 그러면서 아주 깨끗한 애들, 정치에 때묻지 않은 애들, 정치 근처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애들, 이준석처럼 무슨 사업한다고 해갖고 지원금이나 타먹고 날른 그런 애들이 아니라 진짜로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남녀 한 두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공동 선대위원장을 시켰어야 돼요.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얘네들이 지금 자기 자리 차지하느라 그런 아이디어를 안 낸 거예요. 정말 참신한 사람들 한 남녀 한 두 사람 정도 딱 세워놓고 윤석열 후보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옆에 두고 그 노땅들 뭐 이상하게 막 앞에서 막 그 가방모찌 같이 대변인들 보면 가방모찌잖아 이러고 서갖고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20대 30대 딱 아주 싱싱하고 성공한 20대 청년들 이런 사람들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그 텀블러에다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서로 어깨도 좀 이렇게 툭툭 치고 뭐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야 선거 내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준석이 껴? 못 끼잖아. 이준석도 벌써 30대야 늙어서 노땅이야 20대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대위에 딱 앉히면은 폼이 나잖아요. 폼이. 국민들이 20대 30대 정말 생각하는구나. 저런 사람들을 정말 중요한 선대위에 앉혔구나. 야, 그리고 저 사람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구나. 미국에서도 공부 열심히 했고 대한민국에 가서도 성공한 젊은이들이구나. 뭔가 보여주는 거 아니야. 왜 그런 걸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제가 윤석열 후보 까는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가깝게 조언하시는 분들이 그런 조언을 했어야 돼요. 선대위 구성에서 내 자리가 어디 들어가지? 내 자리 어디 들어가지?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20대 성공한 벤처 기업가 여성, 또 30대 성공한 사업가 남성, 뭐 자영업자도 괜찮아요. 세금 잘 내고 얼마나 멋있냐고. 그런 사람들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면 사람들이 와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 시장에서 총각들이 야채 장사해갖고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 사람들, 그 얼마나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좋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영업자도 생각하고 청년들도 생각하는 차원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딱 앉히고 또 한 여성은 뭐 좀 아이디어를 내갖고 또 그게 인터넷에서 많이 팔리고 그래서 또 성공을 했는데 아주 생각이 건전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찾아보면 많다고 주변에. 왜 그런 걸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를 공동 선대위원장이 딱 앉히고 미디어 총괄 본부장 딱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저 같은 사람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뭐 삼성에서 아니면은 뭐 제일기획 이런 데서 정말 능력이 검증된 전 세계적으로도 상도 받고 아주 히트치는 그런 광고를 낸 그런 기획을 한 그런 사람들 뭐 예를 들어 많잖아요. 찾아보면은 아니 많을 거라고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미디어 총괄본부장 딱 앉히면 폼도 나고 거기 젊은 사람들 딱 들어오니까 기도 살고 야 진짜 하여튼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해요. 가서 케이블도 깔 텐데 저는 그러면 물론 케이블 깔고 뭐 이러는 게 홍보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홍보를 통해서 140만 1년 만에 50만 신티부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재주가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앉혀야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진짜. 어? 참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이준석이 지금 한 게 뭐예요? 젊은 사람들 안 끌어들인 이유가 자기가 늙어 보일까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금이라도요, 공동 선대위원장에 20대 청년들을 20, 30대 청년들을 30대도 좋죠. 예, 20, 30대 청년들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빨리 영입을 해야 된다고. 이준석이 추천하는 사람 말고 기사를 딱 보면은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야죠. 그리고 또 저 같으면 아이디어가 얼마 전에 그 광주에서 카페 하는 분, 막 문재인 정권 엄청 깠잖아요, 그분이. 아, 그런 분을 또 영입해도 돼요. 젊은 분이더라고. 그런 분들이 자영업자 살려달라 외치고 다니는 거야, 선대위원장으로. 맨날 연설 올리고. 아니, 그게 뭐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 앉혔을 때 이준석이 뭐 정치의 정자나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손수조 앉혔을 때 걔가 뭐 정치의 정자나 알았어요? 그렇게 띄워준 거 아니냐고. 과거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탄생 전에 선거에서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올드하게 나가냐고. 이준석 하나만 바라보고 있잖아. 아니 2030의 희망이 이준석이에요? 그것뿐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 진짜. 윤석열 후보가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획기적인 사람이 선대 본부장으로 딱 와야 돼요. 민주당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획기적이면서도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쇼일지 몰라도 그게 설령 쇼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각인이 확 된다고. 그런 걸 해야 돼. 보니까 뭐 총괄 선대위원장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 아침에 했던 얘기 저녁에 했던 얘기 다른 김종인이. 이거 뭐 정치적 치매 걸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런 사람이 총괄 선대본부장이고. 그 애 늙은이 이준석 있고. 그리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홍보에는 능력도 없어 보이는 정병국이가 미디어 총괄본부장이고. 뭐 개그하는 것 같아,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윤석열 후보. 이거 고민하면 안 돼요. 진짜 깔끔한 사람들 춘천 마세요. 깔끔한 사람들. 생기고 멀쩡하고 인연 바르고 그 우파 주변에 꽤 많아요. 그런 청년들. 아니면 탈북자도 한 명 좋아요. 탈북자도 전 세계에 어떤 우리가 지금 인권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될 거 아니냐고. 공천할 때 그래서 2명이나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탈북자 얘기가 없어.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통일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공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홍보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탈북자들 한 명 딱 세워주고 말이죠. 젊은 남녀 딱 세워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왜 그런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하죠. 이게 단순한 생각이지만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남들이 한 거 아니냐고 이게. 하여튼 준석이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걸 비판해야 돼. 이런 거를. 뭐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원래 그 밥에 그 나물로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밥에 그 나물로 먹는 건데 거기에 첨가 재료가 있는 거라고. 고기를 넣을 거냐 또는 거기에 뭐 육고기를 넣을 거냐 아니면 새로운 뭐 치즈를 한번 이번에 넣어놓을 거냐 그러면 완전히 다른 게 되잖아. 완전히 다른 게. 그 밥에 그 나물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젊은 사람 탈북자 딱 첨가하면 이거는 새로운 비빔밥이에요. 새로운 비빔밥. 비빔밥에 고추장 빠지면 어떻게 먹어요? 그쵸? 비빔밥에 밥이 없으면 어떻게 먹어?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재료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걸 얹힐 수 있는 그런 좀 깨어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 딱 보니까 다 좋은데 거기다가 계란을 상한 계란을 올린 거랑 똑같은 거야. 정병국 같은 이 고른 계란. 원래 비빔밥에 딱 계란이 올라가면 노란 자가 딱 보이고 하얀 자가 옆에 촥 있어야 되는데 노란 자가 깨져갖고 옆에 질질질질 흐르고 있으면 밥맛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거 돼버렸어. 그게 홍보에서 망해버린 거야 이게. 어떤 분들은 탈북자는 아니다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다양하게 포용해서 가는 게 또 그림상 좋지 않냐 이거죠. 정병국 가다 보니까 별걸 다 얘기했어요.
깐 것도 아니지. 정병국 나 보면 막 승질내겠네. 뭐 승질내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거 보세요. 지금도 문자 대표님 정병국은 조성은 데려왔다는 거야. 조성은. 어? 이거 이따 기사해야 되겠네. 어? 아니 정병국이 조성은을 데리고 왔어. 이 사단이 났는데 지금 정병국을 미디어 위원장에 앉힌다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어? 야 진짜 문제가 심각하네. 심각해. 어? 야 참. 아니 그리고 지금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또 새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문제 있지만 그 김한길 씨의 또 부인이 최명길 씨 아니냐고. 대중적 인기가 있어요. 대중적인 인기가. 이런 분들도 활용해야 되고. 어? 문화인들이 없어. 문화인들이. 맨날 보면은 국민의힘 연예인들은 다 올드해. 뭐 이해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좀 신선하게 나가야 될 텐데 말이죠. 아니 세상에 조성원을 데리고 온 정병국이를 갖다가 홍보위원장에 앉힌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항의해야 돼요. 항의해야 돼. 이거 기사 제가 이거 좀 이따가 따로 찍을 거야 이거. 이거 다 이준석 때문 아닙니까? 이준석 때문이. 이준석 너는 그 조성은 생각 안 나. 조성은 출당시켰어야 되는데 지가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윤 후보 모를 거예요. 바빠갖고 그런 것도 역학관계를.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저니까. 신의식이니까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지. 신의식이니까. 다른 애들 뭘 알겠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도 이렇게 좀 진정성을 갖고 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빤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지만이 그게 방송이거든. 전 사실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고 이번 선거는 무조건 화합해서 가야 되는데 아니 시동 걸기도 전에 말이죠. 엔진 오일이 썩었어. 차가 가겠냐고 그게. 타이어에 빵꾸가 났어. 타이어에 빵꾸가 났어. 이 홍보라는 게 자동차로 치면은요. 이 라이트야 사실은 라이트. 라이트가 나갔어. 앞을 밝혀야 되는데 라이트가 나간 거야. 정병국 라이트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사고 나지. 이게 장기 레이스인데 미쳤어요. 미쳤어 지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귀에 들어가서 바꾸는 거지. 제가 아이고 정병국 위원장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윤석열 위해서 화이팅! 맨날 그래봐요. 뭐가 바뀌나. 이거는 시작이니까. 자동차가 딱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야, 다 점검했어. 깜빡이 라이트 다 켜봤는데 야 이거 깜빡이하고 라이트가 나갔네. 이거 사고 나겠다. 그럼 미리 알려줘야지. 그게 윤석열을 위하는 길입니다. 아니 조성원을 데리고 온 애를 갖다가 어떻게 그걸 미디어 위원장에 앉힙니까? 니준님 감사합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바쁘니까 밑에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권성동 의원님 친구면 똑바로 하세요 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윤석열 후보 애견 행사 갔는데 이준석하고 둘이 앉아서 띵까띵까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힘을 실어줄 때가 아니라고. 이준석한테 오라고 그래도 가지 말았어야지. 당신을 이용해갖고 걔가 지금 자기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에이 진짜. 이 동네에서는요 제가 밤에 이렇게 소리치니까 맨날 부부싸움 하는 줄 알아요. 네. 좀 조용히 해야 되겠어. 하여간 말이죠. 진짜 화를 냈지만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건 정말 경고예요. 경고. 미디어라는 게 뭡니까? 유튜브, 방송 이런 거 다 책임지는 건데 홍보까지 포함해서 이거 잘할 수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성호 이런 사람 불러도 괜찮아요. MB 때 활약했으니까. 능력 있잖아요.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가리킨 사람 중에서 제일 능력 있어요. 제일 빨리 알아듣고. 그러니까 후딱 140만 넘어가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무 경험도 있고
능력이 있다고. 응?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어? 제목도 얼마나 죽이게 뽑아. 어? 윤석열 대박 쳤다. 난리 났다. 민주당 폭망했다. 현수막에 전국에 다 붙여봐. 막 윤석열 한 90% 받을 거야. 90%.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어.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윤석열 열심히 했는데 어? 죽 써서 개 주고 있어요. 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어? 진짜 큰일 나요. 예. 아휴, 뭐 내가 이렇게 화내고 그럴 일은 아닌데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예.